Ready?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도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가 2주를 쉬고 3주 만에 업데이트를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네네. 무도가요제. 그렇죠. 그 편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반겨주시고 인싸족 분들이 네. 아, 그동안 정말 오래 기다렸다. 그래서 반겨주셔서 정말 힘이 났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오는 거가 서 기자님 매력 발산 팬 서비스 하셨잖아요. 그 댓글 보니까 우리 저 프로그램에 약간 오타가 있었다 이렇게 발견해 주신 분, 그분 제가 적어왔습니다. 사라강님 오타가 있었다라는 이제 지적과 함께 네. 단추를 하나 좀 잠궜으면 좋겠다라는 네. 고견을 주셔서 네. 그 댓글을 본 다음부터 네.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게 좀 많이 벌려졌었나요? 네. 아, 그때 말씀해 주셔야지. 아, 저는 안 봤죠. 웬만하면 안 보죠. 불편함을 드렸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오랜만에 돌아와서 이제 네. 가슴이 부풀어 올라서 벅찬 가슴으로 방송을 한다 그랬던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단추를 꼭 잘 잠그고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단수를 5개를 풀어도 몰랐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리를 일으킨 점 네. 사과드리고요. 오늘 단추 잘 잠궜나요 지금? 아 예. 저희 잠깐만. 자기소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이분 예, 초대 손님 모셨죠.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 저 한겨레의 대표 민완 기자. 얼핏 들으면 미남 기자로 들릴 수도 있는데 민완 기자, 이완 기자를 우리가 또 초대해서 네.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베테랑이잖아요, 오늘 주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 보니까 이제 이완 기자가 베테랑을 보고 느낀 뭐 단상 같은 걸 페이스북에 올려놨던데 그 영화를 좀 불편하게 봤다면서요, 근데? 일단 그 제 소개 이제 끝난 건가요? 민완 기자 말고 더 필요해? 본인의 입으로 좀 소개할 기회를 주세요. 아, 그러죠. 예. 네. 죄송합니다. 저희 너무 자기중심적인 MC여서. 예. 아니 제가 네. 방송이 처음이라서 그래요. 언제 보니까, 말을 꺼내야 될지 네. 전혀 감을 못 잡고 편하게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고 보니까 소개를 네. 좀 더 해야겠네. 민완 기자인 네. 이완 기자는 네. 한겨레 이제 사회부. 자기 입으로 좀 소개 해주면 안 돼요? 알았어. 본인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오늘따라. 저 한겨레 20일에서 일하고 있는 이완이고요. 사회부에는 잠깐 있었고요. 잠깐. 네, 경찰을 예, 경찰서를 출입했죠. 그 불미스러운 베테랑에서 일로 출입한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네. 베테랑에서 이제 좀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모 그룹의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경찰 출입을 하고 있었죠. 네, 모 그룹이라고 하면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한화 그룹. 예, 하나그룹의 김수현 회장 네. 그 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 네. 그때 남대문 경찰서를 역사 현장에 예, 계셨군요. 조금 다녔죠. 그걸 예, 예. 가까이서 취재를 예, 했고. 예. 그리고 또 또 뭐 이것저것 하다가요. 최근에는 한겨레 20일에서 경제 담당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담당하면서 네. 재벌 2, 3세의 어떤 예, 재벌 아무래도 재벌 2, 3세가 그 일반인들이 알기는 힘든데 사실 기자도 잘 모릅니다. 예. 몇 번 파티에 좀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온 것도 재벌 2, 3세 파티에 몇 번 가고 그런 걸 우리는 초대했는데. 저도 베테랑을 되게 재밌게 본 게 저렇게 놀고 있구나. 그게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예. 노는 자리인데 그냥 잠 편하게 받으세요. 내가 재벌하고 술을 다 마셔보고 야 근데 재벌은 좀 다르게 놀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재벌이 이렇게밖에 못 놉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형사님 안 속으시네. 베테랑이시네, 베테랑. 어쨌든 베테랑이 지금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말이 지나면은 1,000만을 넘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쌍천만 영화라고 네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죠. 네. 암살과 함께 그 극장가의 한동안 한국 영화 흥행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는데 굉장히 쌍끌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신드롬 같은 느낌도 있어요. 특히 뭐 암살도 그렇지만 암살은 어느 정도 이제 흥행이 예견된 그런 영화인데 그렇죠. 워낙 배- 캐스팅이 그렇죠. 뭐 제2의 도둑들이라고 할 네. 정도로 네. 호화 캐스팅의 힘으로 밀어붙인 작품이어서 네. 뭐 개봉 전부터 워낙 기대작이었는데 네. 베테랑은 사실 1000만까지 예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그렇죠. 않았잖아요. 저는 베테랑 개봉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봤거든요. 음. 아 영화 좋은데 한 800만 정도 아, 그럼 나오지 않을까? 점찍나요 여기서? 왜냐하면 영화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흥행을 예측하는 이런 게 버릇이 있어요, 약간. 그랬군요. 근데 이제 암살은 굉장히 뭐 1000만까지 충분히 갈 만한데 이거는 네. 뭔가 그래도 좀 그렇게 뭐 전 연령대를 고루 충족시키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는 아닌 것 같아서 한 800만 정도 한 게 아닐까 했는데 예상을 확 깨고 그렇군요. 저는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거 1000만 넘겠다. 잘하면 암살 기록도 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딱 그렇죠. 들더라고요, 진짜. 이게 류승환 감독 영화 중에 이렇게 결말이 별 찜찜함 없이 통쾌하게 끝나는 영화가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분이 언제나 늘 해피 엔딩인 것 같은데 뭔가 곱씹어 보면 다 망한 것 같고 아니면 되게 노골적으로 망하고 이런 엔딩들을 많이 추구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경쾌한 엔딩은 정말 다찌마을이 극장판 이후로 처음이 아니었나. 네. 요즘 뭐 사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는데. 사이다. 네. 그만큼 속을 시원하게 뚫어준다. 아. 청량감 있게. 우리가 고깃집에서 고기 많이 먹으면 이제 사이다 이렇게 넘기잖아요. 네. 네. 사이다 영화 넘버원으로 지금.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뭔가 막힌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조태호의 그런 인물로 상징되는 어떤 재벌의 어떤 문제, 네. 자본 권력 뭐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막힌 게 많다는 거예요. 그걸 확 풀어주니까 그런데 굉장히 감독이 디테일하게 만들었거든요. 유아인이 이 역할을 한 그 재벌 2세의 네.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제가 그동안 취재해왔던 거랑 겹치는 게 몇 장면이 있었어요. 오. 네. 그냥 보고 있기는 사실 좀 불편하고 우리나라 그 경제 현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다 보니 좀 영화를 보면서 또 이제 이 재벌 문제점들을 다시 곱씹으면서 이걸 어떻게 취재할 것인가 막 번뇌를 했군요. 아니, 어떻게 취재할 것인가까지는 나가지 않았고요. 네, 그동안 네. 기사를 좀 덜 썼구나. 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등이 좀 따가웠어요. 이래서 민환 기자라고 영화를 보면서도 이제 취재와 이런 거를 생각하고 류승환 감독이 그 실제로도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에피소드가 맞다.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모든 게 다 합쳐진 거니까요. 정우인 씨가 역할을 한 여기 노동자. 노동자로 네. 나와서 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물차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돈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청업체니까 소장이 더 큰 대기업에 가보라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이제 공을 토스하다가 그 조태호 사무실에 이제 불려가서 대표님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조태호가 그 되게 여유로운 말투로 얘기하잖아요. 큰일 나실 분이네. 내가 왜 그쪽 대표예요? 그러면은 실장님이라고 다시 말을 바꾸잖아요. 정웅인과 그 하청업체의 대표 둘을 이제 붙게 하잖아요. 노동자로서는 엄청 맞고 정웅이는. 그렇죠. 실제로 그 장면을 또 정웅인의 어린 아들이 직접 목격을 하게 해서 또 아들까지 보고. 그렇죠. 실제로 그런 사건이 네, 있었죠. 약간 네. 비슷한 사건. 그때는 이제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그때도 똑같이 이제 탱크로리 기사, 네. 탱크로리 기사. 네, 탱크로리 기사가 SK의 최철원 그 전 SK NMN 사장이죠. 네. 그 사람이 불러다가 이제 알루미늄 방망이로 누구라 해가지고 때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때리면서 13대를 때리고 네. 그 맥값이라면서 2천만 원의 수표를 던져주고 끝내는 실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영화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제 돈을 휙 뿌리고 진짜 뭐 엎드려 해갖고 이게 본인이 직접 때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직접 때린 것보다 더 잔인한 것 같아요. 영화 속의 그 설정이. 예. 어떤가요? 액션하면 또 우리 김승현 그 액션은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 그 액션이 오히려 더 화려하고 멋있는. 그러니까. 그때 김승현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법정에 나와서 네. 그 자신이 어떻게 그
그 친구들 때렸는지 묘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법조에서 이제 재판 예, 과정을 이제 쓰는 과정에서 정말 무용담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오. 예. 권투하듯이 권투하듯이. 아구를 몇 번 돌렸지. 아, 기싸대기를 올려 뒤뜯지. 그러니까 저 기사 보면은 이렇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혐오감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쭉 묘사하는 거 보고 있으면 되게 한 편의 느와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이 기사가 본연의 목적에 복무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김승현 회장이 거기 업소에 딱 들어가서 맺히는 말이 정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부창동을 다 접어버릴 수도 있어라는 멘트를 던지는데. 어떻게 보면 저 첩별상웅 이런데 영웅보색에 나오는 네? 주윤과의 좀 복수하는 이런 무슨 모습이 말씀이세요? 떠오르나요? 그럼? 그래서 약간 그 추악한 모습이지만 네. 아무튼 액션의 화려함. 이분이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게 그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창업주를 제외하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룹 회장이 된 경우가 없거든요.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회장직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나이가 거의 40대, 50대 이렇게 아버지가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물려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젊은 나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김승현 회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나이에 그룹 총수에 올랐으니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무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때 그 당시 술집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어디를 갔었냐면 그 김승현 회장이 그 자기 아들을 때렸다고 한 친구들을 데리고 청계산 밑에 있는 어느 한 공사장으로 가거든요. 네. 청계산 기슭인데 거기를 이제 가봤어요. 근데 하필 좀 늦어가지고 밤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이 데리고 갔던 시점하고 민한 기자가 맞나요? 남들 다 낮에 갈 때 밤에 갔어. 아니야 리얼리티를 추구하잖아요. 늦었죠. 물 먹고 가는데 근데 그 공사장 자체가 여기서 꿇어 앉았었으면 정말 사람이 죽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무서운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김승현 회장이 꿀을 앉혀놓고 그 친구들의 아구를 돌리는. 네. 아구도 돌리지만 눈을 때렸다고 나오거든요. 눈을 때려요. 야.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울기도 했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현장에서 보니까 이건 정말 느와르 영화보다 훨씬 더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무서운 까지 주는 공포 영화스럽다는 느낌이. 그 사람들은 저 맞은 사람들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정도의 극한 공포를 느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네네. 근데 실제로 거기서 맞은 종업원들은 그 김승현 회장의 차남을 때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린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냥 자기는 이제 관계가 없는데. 말 그대로 술집에서- 분풀이를 한 거군요. 술집에서 이제 김승현 회장이 찾아내라고 하니까 너네 가서 좀 대신 맞아라 하고 보냈는데 맞다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토론한 거죠. 우리가 안 했는데요. 김승현 회장이 열이 받아서 다시 이 친구들 다 데리고 북창동의 주점으로 들어가죠. 갈 때 이제 저 조폭 같은 이런 저기를 데리고 다닌 거죠. 네. 등장하는 조직 폭력배 이름이 만보파인가 그러거든요. 만보파. 영화 속에서 보면 맘모스파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에도. 네. 거기서 이제 그렇죠. 조태호가 손을 보라고 한 조직이 맘모스파.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 또 깜짝 놀랐죠. 광역수사대 서도철 형사라고 알아? 개인적으로 안다고 찾아서 내가 겨우 맞게 막았는데. 형사? 누구지? 뭐 조 실장하고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뭐 도울 일 있으면 돕겠다고 하면서 좀 만나뵙겠다고 그러대. 되는 거죠. 근데 신경 쓰지 마. 내 손에서 알아서 처리할게. 센스 있게 좀 합시다. 센스 있게.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기업 안에서는 진짜 왕족처럼 떠받들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없는 그런 인물이고 그야말로 어떤 원초적인 유희 본능 이런 것만 있는 인물이라서 훨씬 더 사이코패스처럼 느껴졌고 잘못이나 실수를 해서 그것에 책임을 지고 그거를 교정을 받아가면서 사실은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는 곳에서 산 거죠. 2000년대 초반이나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재벌 3세, 2세인가요? 아무튼 2세들. 교통사고를 내요. 그래서 뺑소니를 하고 순경을 치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 롯데 신동학 또 다른 계획이 또 있어요. 그런가요? 많은가 봐요. 엄청나네요. 근데 그때는 대부분 또 집행유예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사건 4시간 만에 연행됐다는 사람이 풀려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냥 뒤에 있는 아버지나 기업의 힘으로 풀려나다 보니까 자신이 책임질 일이 없는 거죠. 왜 중역 회의 같은 거 할 때 회장님이 화장실 안 가니 어쩔 수 없다면서 다 같이 기저귀를 차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 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럴까라는. 정말 그런 회사가 있나요? 기저귀까지는 저도 좀 충격적이었고요.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좀 엄혹한 게 있어서 그 총수가 떠나기 전에는 회의 장소를 이탈하기가 힘들거든요. 신기하게도 총수들이 화장실을 잘 안 가요. 총수들은 뭐 총수들부터 기저귀를 차고 거기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회의가 있다고 하면 네. 그 회의에 들어가는 중역들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뭐 물을 많이 그 전날부터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미리 이제 꼭 그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처럼 미리 이제 정갈하게 다 내려 보낸 다음에 회의에 들어간다든지 또 준비를 해야 들어갈 수 있죠. 그럼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분들은 기업의 중역으로는 못 가시는 건가요? 힘들죠. 우리도 저 잉여사롱 한번 녹화하면 화장실 맘대로 못 가거든요. 준비하고 오셨나? 바지가 좀 두툼해 보이는데? 조피디가 그런 얘기까지 안 해주던데. 그런 기저귀 차는 장면하고 또 하나 정말 저럴까 하는 장면이 계열사 임직원 총무가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아닌 일반 사원분들은 승강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호나 총수 일가가 이제 회사에 사옥에 딱 들어서면은 갑자기 안내 방송이 막 나오잖아요. 네. 지금 뭐 누가 들어오시니까. 그거는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그 약간 그래서 약간 말하자면 좀 대피하라라기보다는 예전에 저 누구 행차하시오 그럼 막 사람들이 네, 고개 숙이고 막 길비키고 약간 조선 시대 상간만 약간 그런 게 연상되더라고. 정말 그러나요 그게? 요즘은 많이 사라졌는데 대표 CEO가 자리에 있는지 안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그 사무실에 있으면 사무실 안 있으면 다른 사무실에 그 표시가 돼요. 뭐 불이 어떻게 켜져 있다든지 해가지고 아직 이 사람이 나가지 않았다.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죠. 요즘은 메신저가 다 깔려 있잖아요. 메신저로 이제 통보를 해줘요. 회장님이 떠나셨다, 아니면 사무실에 있다. 그래서 회장님이 또 퇴근을 해야 그 다음 임원들이 퇴근을 하고, 그다음 이사가 퇴근을 하고, 밑에 부장이 퇴근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사원들이 퇴근하고. 그러니까 동선 자체를 모두가 알 수 있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모두 이제 비서들이 체크를 하는 거죠. 서도철 경사님, 서로 조심합시다. 모시고 나가시죠. 뭐 조심합시다. 죽을라고.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 황정민 그 극중 이름이 서도철인가요? 네. 아, 서씨들이 역시 정말 이렇게 치고 들어올 줄은 몰랐는데 또. 모르는 거예요, 진짜. 네. 뭐 그러면은 조 씨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담당 PD님 눈을 보고 이겨보시죠. 그리고 조씨네 담당 PD가 그 서도철 형사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해서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데도 서도철 형사가 계속 거의 뭐 개인 혼자서 돌파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실제 경찰은 어땠나요? 그때 김승현 이제 보복폭행 사건 때. 그때는 이제 서도철 같은 형사를 보기는 힘든 상황이었죠. 한화에 그 당시에 경찰 출신 고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고문이 베테랑하고 비슷하고 당시 남대문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하고 서울시경에 있는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고문이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죠. 네, 최기문 경찰청장. 그 영화랑 똑같네요. 영화에서도 그러네요. 이제 경찰청장 출신의 네. 어떤 고문이 압력을 넣어서 수사를 이렇게 방해하고. 그 사람 보니까 딱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최기문이 핵심 고리라고 생각되고 그분 집 앞에서 한 2박 3일간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남대문서 출입 기자로서. 예. 네.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를 안 들어오거나 네. 아니면 뭐 제가 잠깐 화장실에서 간 사이에 왔는지 아무튼 문이 열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도 그 서도철 형사가 경찰이 협조를 받지 못할 때 좀 의외로 도움을 주는 기자 한 명이 나오잖아요. 이거 풀어줄 테니까 뭐 정보 좀 뿌려라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럴 영화 때 보면서 있는 거네요. 불편했던 게 또 그 장면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본인한테 그때 누가 어느 경찰이 와서 그런 적 없나요? 그런 걸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누구도 그러지 네. 않았고 네.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네. 워낙 취재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경찰서 내 회의실에 심지어 기자가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발각돼서 네. 쫓겨나기도 하고 네. 온갖 일들이 있었죠. 네. 본인은 아니시고요. 저는 아니고요. 그랬어야지. 네. 네, 물론 그 정도 전투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민환 기자는 아니어가지고. 근데 제가 불편했던 거는 유해진 씨가 그 황정민 씨의 와이프를 찾아와서 회유하려는. 네, 네. 샤넬백을 건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떤 게 또 생각나냐면 실제로 이상호 기자가 쓴 책을 보면 이상호 기자를 회유할 때 해당 기업에서 와서 샤넬백을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딱 재벌이 누군가 입을 가리고 싶을 때 항상 쓰는 게 그런 명품백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샤넬의 남성 라인이 나오나요? 이제 사모님 갖다 주시죠, 뭐 이런 거. 와이프한테 줘라. 그리고 또 시계도 그럴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시계. 요새 뭐 어셈블리에도 나오지만 이제 명품 시계 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시계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시계와 백에 어떻게 좀 그래서 그런 유혹이 좀 왔습니까?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와이프한테 슬며시 물어봤죠. 어떡할래? 만약에 그런 게 들어오면 어떡할까? 뭐 다행스럽게도 네. 우리 집에 10개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나고 얘기 안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 집에 10개 있어. 실제 10개가 있는 건 아니고. 하나도 없는데. 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 방금 멘트 들으셨죠? 이제 이 기업 홍보실팀 하나도 없으시다는. 야, 우리가 쪽팔리게 살지 말아야죠. 그렇죠. 돈이 없이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가? 네. 맞습니다. 이런 자세가 네. 훈훈하게. 그러네요. 실제로 그 재벌들이 언론들에게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광고비 집행 권한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가 그 당시에 광고비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라앉히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사안이 커지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분출이 계속 돼갔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화 속 장면 보면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맞아서 기자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네, 없다. 네. 그 다른 한겨레 기자님한테 이제 베테랑에서의 어떤 경찰의 모습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영화 속에서 좋은 경찰의 모습은 현실하고 거리가 멀고 나쁜 경찰의 모습은 이제 좀 현실적이다. 그 김민재 배우가 정말 너무 소름 끼치게 연기를 잘했죠. 아니 그래도 이렇게 신진이나 되니까 이렇게 그 병원에도 입원해주고 합의금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건 너무 낯이 익은데 좋은 건 너무 낯선 거예요. 좋은 경찰의 모습은. 이 서도철의 존재는 이거는 현실에 없는 판타지 같은 그렇죠. 슈퍼히어로 같은 오히려 요즘처럼 이제 공권력이 계속 무능하고 부패하게만 비춰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통쾌감을 주는 게 아니라 거대 권력과 싸워서 좀 굉장히 찜찜한 결말로 끝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허무주의적인 그런 서사가 유행을 할 때 오히려 역으로 굉장히 통쾌한 영웅물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게 이 영화의 어떤 대중적인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옛날엔 이런 결론이 생산적이지 않다, 남는 게 없지 않느냐고 생각했는데 너무 오래 그 선한 편, 민중의 편이 패배하는 걸 그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패배가 너무 익숙해지고 패배주의에 젖는 게 싫어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이렇게 그 별다른 고뇌 없이 서민이 이기는 영화를 해보고 싶었다. 좀 무력감에 젖어 있는 관객을 같이 타격을 느끼게 하는 듯한 그런 액션을 계속해서 선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원 없이 때리잖아요, 나쁜 놈들을. 배우들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성환 감독은 늘 앙상블을 잘 짜는 감독이었지만 이번이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또 한편으로는 오달수의 영화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붙었던 나가자. 근데 이것들이 오늘 청년. 네. 우리 다 못 먹은 것 같으니까 남은 거 환불 되지. 아저씨. 좀 다 먹어 지금 이거. 천만요정이라고 별명이 붙은 그 오달수 배우의 그 이 역할이 또 대중적인 흥행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코미디 요소가 정말 많은데 그 오달수의 특기가 매번 질릴 법 한데도 이 영화에선 또 다르게 발휘가 돼서 굉장히 많이 웃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상대 역으로 나왔던 네. 그 유아인 씨. 얘기 안 할 수가 유아인 없죠. 씨. 유아인 씨가 원래 또 살을 또 찌우고 나왔어요 여기에. 예, 감독님은 이제 미래 때보다 조금 더 날렵해 보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살을 빼서오라고 좀 더 좀 딱 뺐으면 봐도 좋겠다. 악역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네. 저희가 캐릭터를 연구해 보니까 재벌 2세 3세들이 약간 살도 좀 찌고 약간 능글능글 맞고 네. 약간 그런 이미지가 더 어울릴 것 같다 해서 본인이 찌웠다고 해요. 한 10kg인가. 네. 찌운 게 저거란 말이라 어이가 없네. 티피컬한 악역이 아니라 되게 질감이 독특한 악역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그 유아인이 설명을 했었어요,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제 사이코패스로 설명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런 시스템이, 환경이 만들어낸 괴물이다. 그 영화 장면을 보면 유아인 씨가 이 병원에 갈 때 엘리베이터를 잡아놓잖아요. 네. 잡아놓고 있는 상황에 환자들은 기다리고 있고 근데 유아인이 들어가면서 만면에 웃음을 피우면서 들어오세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장면을 딱 떼놓고 보면 유아인은 굉장히 친절한 모습을 보인 거죠. 친절하고 소탈하고 뭐 이런 네. 모습이 네. 이제 이 모습으로 비춰졌겠죠. 미담처럼. 네. 그 3세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관리돼 있고 그 다음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평범한 사람들처럼 뭐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모습이 있는지 이런 게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어떤 신비와 왕족들처럼 보인다는 게 그리고 더 그야말로 큰 완벽하게 대외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네. 가끔 그러다 가면을 벗기도 하죠. 이게 조연아 땅콩 해양 사건이 대표적인. 그러다가 뭔가 겉으로 뭐 이렇게 좋은 이미지 뭐 그렇게 이렇게 나오다가 가끔 이제 본성이 폭발하고. 근데 그걸 또 누가 그 제보를 안 했으면은 이게 또 묻혀졌어요. 우리도 몰라요 또. 근데 그렇죠. 누군가 제보를 해서 그게 이제 드러난 게 이제 그런 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건 정홍인 씨가 연기한 백이사가 아니었을까. 감독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아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영화 속에 뭐 서도철도 영웅이지만 자기가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영웅은 백이사라고. 네. 화물노조에서 이제 막 시위를 할 때도 어차피 저 사람도 이제 뭐 병이니까 이제 직원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표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이야기를 하고 네. 불의에 맞서서 싸웠고 그 돈을 받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따지러 갔고 그렇게 덤벼도 죽지 않는다.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라고 일가를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베테랑의 어떤 핵심을 관통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부유하게 살고 뭐 그러진 못해도 쪽팔리게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네.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테랑을 넘어서 저는 그게 우리가 지금 좀 더 뚜렷하게 부각시켜야 할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그런 말이 아닌가 싶거든요. 요즘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뭐 더 이상 뭐 성과학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수치심을 느끼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수호지심을 느끼느냐 아니냐에 따라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베테랑 속에 이제 뭐 진경 씨라든지 서도철이 외치는 그런 메시지가 결국 뭐 어려운 그런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뭐 부당거래에서는 뭐 좌파라는 얘기까지 들리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작전 세계관이 또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네가 무슨 종북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대모사 한다 지금. 근데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세계관 되게 간명하고 되게 보수적인 게 그것조차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에 개탄을 하는 거죠. 네, 류수영 감독도 실제로 부당거래 때 그 좌파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은 원래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오히려 우파적인 성향에 더 가까운 사람이다. 그만큼 이제 최소한의 사람으로서의 원칙, 예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베테랑에서는 실제로 뭐 그 서도철이 가정에서 그 아버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족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최소한의 원칙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진보적인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 같고. 그렇죠. 극중에서 보면 되게 내새끼즘이라고 해야 되죠. 약간 내새끼라도 잘 이렇게 보살펴야 된다라는 테마가 계속 이제 소환이 되잖아요. 백이사도 사실 아이가 보는 곳이 아니었다라면은 조금 더 이제 달랐을 수 있는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어떤 그런 굴욕을 당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기업 총수도 조태호가 망나니 짓을 하는 걸 보고 이제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아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남의 아들을 해야 하는 거를 좀 서슴지 않고 천호진이 연기하는 총경이 처음에 왜 묻자 그러잖아요. 이렇게 덥자고 그러다가 그 자기 경찰 식구 조직의 막내가 칼침을 맞았다고 하니까 그렇죠.
어디서 내 새끼를 이라는 게 이제 발동을 하잖아요. 이런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기적인 덕목마저도 사실은 그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이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방식으로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는 영화라는 생각을 좀 했죠. 1000만 관객을 모을 정도면은 뭐 이제 자기 정치 성향이 어떻든 그런 거 관계없이 영화가 확실히 주는 어떤 쾌감과 그런 어떤 느끼는 바, 그렇죠. 교훈 같은 게 굉장히 그런 정치 성향을 넘어서는 지점이죠. 그렇죠. 네. 그래도 계속 찝찝했던 게 뭐냐면 그 결론을 보면 그 조태호가 그 법정에 불려갈지언정 형이 뭐 어떻게 선고를 받았는지는 결론에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일단 잡히고 네. 거기서 이제 네. 끝나잖아요. 네. 정말 조태호가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잡아 넣었는데 뭐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은 실제로 그랬거든요. 뭐 집행유예 내지는 아니면 뭐 실형을 받고 살다가도 금방 나오고. 박근혜 정부 초반에는 굉장히 경제민주화에 대해 어떤 기대가 컸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김승현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이 횡령 배임 등의 혐의에 따라서 이전에는 재벌 총수들이 집행유예를 받다가 실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에 그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한 명이 먼저 나오고 사면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광복절 특사로 이제 최태원 회장이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떤 경제민주화의 어떤 상징적 사건들이 하나씩 지워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태호마저도 들어간들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또 가슴에 남더라고요. 이제 막판에 서두철 형사와 이제 조태호가 직접적으로 싸움 격투를 벌일 때 수많은 대중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켜고 그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목격자가 돼주신다면, 증인이 돼주신다면,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런 사람들 잡아 넣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결코 판타지가 아니다라는 거를. 주춤주춤할지언정 이제 비키라고 할 때 비키지 않는 아트박스 사장님처럼. 그 영화 이후 전국의 아트박스 매장이 아주 그냥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젊은 양반이 입이 험하시네.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그냥 가면 쓰나 이렇게. 네. 그 정도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약간 동참을 호소하는 뭐 모습일 수도 있죠. 네. 저는 싸울 줄 알았는데 그냥 슬며시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아쉽던데. 이제 등지값을 못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까메오로 나오시기엔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그러니까 너무 일격이 끝날 것 같아서. 저는 그 장면이 또 불편했던 게 뭐냐면 불편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언론사 기자로서 그 장면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이제 일반 대중에게 더 힘이 실리는 거지. 그게 사건화됐을 때 기자가 기사를 써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 사람을 법정에 설 수 없다는 상황이 우회적으로 보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기록을 스마트폰이 하게 되면 이제 그 재벌이나 어떤 자본이 언론만 입을 다물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모든 대중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미디어의 권력이 또 넘어간 거 아닌가. 좀 저의 밥그릇을 어떻게 계속 하나. 기자로서 이거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인데 본인의 어떤 밥그릇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지속 가능한 밥벌이를 위해서 이 불편함은 앞에 불편함과 조금 다르거든요. 오늘 이완 기자님 결론 여러모로 불편했다. 자, 오늘 뭐 베테랑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오늘 또 책을 소개해야죠. 약간 베테랑과 통하는 면이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벌써 두 번째로 소개하는 책이죠. 김보통 작가, 요새 가장 핫한 작가입니다. 김보통 작가의 DP 개날 2권입니다. 전에 1권을 한번 소개했잖아요. 네. 헌병조에 대한 만화인데 사실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도 이제 보다 보면은 되게 소름 끼치게 알 것 같은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뭐 그만큼 한국 사회가 또 이제 그 군대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군대의 모습을 리얼하게 그리지만 또 그걸 통해서 한국 사회를 또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2권에서는 이제 유서를 쓰고 실종된 탈영병 그 이상병을 추적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1권 보시면서 2권을 손꼽아 기다리셨던 분들 좋은 리플 달아주시면은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좋은 댓글 5분 선정해서 DP 개날 2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딩곡은 굉장히 선곡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지난번 무도 가요제 때도 쉽게 이제 선정을 했는데
오늘도 늘 그러셨잖아요. 오늘 제가 엔딩곡 준비하고군요. 영화처럼 포티와 임정희가 함께 부른 영화처럼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 뭐 이별 노래 뭐 이런 거라서 그 가사와 이렇게 굳이 오늘 베테랑이 딱 연결되는 거 아닌데 이 영화처럼 오늘 봤던 영화처럼이라는 그 가사가 나와요. 이 대목 때문에 저는 골랐어요. 우리가 베테랑을 보고 정말 오늘 봤던 이 베테랑 영화처럼 현실에서도 조태호 실장이 실제로 재판을 어떻게 받고 어떤 벌을 받느냐 이런 것도 좀 현실과 달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이번에 많이 이제 공감을 갖는 게 일탈하는 재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처벌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많이 흥미를 끌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들이 하는 범죄는 더 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이트 범죄가 훨씬 더 크거든요. 사실 뭐 이쪽 패고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지만 횡령 뭐 비자금 조성한다든지 탈세한다든지 폭력적인 거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고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나쁜 쪽으로 경영을 하는 분들이 결국은 많은 서민들 어떻게 보면 그 정우 씨의 역할을 한 그런 그 가불병정 중에 병이나 정형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재벌의 어떤 행태뿐만 아니라 재벌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기사를 쓸 때 많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영화를 보고 기사 공부를 갔네요. 그런 부분 계속 한결의 의식을 진짜 캐릭터 확실하시네요. 좀 열심히 해주시고 한결의 의식도 많이 좀 구독 좀 해주시고 네. 이렇게 괜히 서 기자님이 이제 섭외를 하자고 했는데 캐릭터가 좀 겹치시네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영화를 계기로 다들 경제 민주화 지금 정권에서 포기한 경제 민주화를 우리 시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의제를 밀고 나가고 결국은 이뤄내야 돼요. 네. 그리고 베테랑은 공공의 적처럼 좀 시리즈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괜찮네. 네. 베테랑. 어차피 악역은 끊이지 않을 거니까요. 실제로 그 왕영사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 그 류승환 감독님이 그 준비하고 있으면 베테랑 2에도 출연시켜 주마 라는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절권도를 좀 배워오면 한국의 홍금보로 만들어 주마. 네, 베테랑 2도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이완 기자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기사를 써주길 바랍니다. 네, 한겨레 여러분. 대표 민한 기자 이완 기자와 함께 많이 이완 기자 검색해 주세요. 좋네요 이게 분위기.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삼삼한 드립 너무 오랜만에 했더니 코너 제목도 기억이 이런 또 10초가 지나갔네요. 예, 제가 발제를 했는데 이게 그 33초에서 다루긴 너무 크고 하늘분으로 하긴 너무 작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냥 밀어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집 보세요. 정말 인터넷에서 이미 다운로드를 받고 있고요. 4,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2015년 나온 한국 공포 영화 중에 가장 혁신적인 컬트 영화 무서운 집 반드시 시청하시고 리플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리플을 다시고 그럼 뭐 가장 중요한 공약을 제가 뭔가를 할지도 몰라요.